자,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노동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시간에는 노동 수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었는데 그 노동 수요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야말로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한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노동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과 노동 수요량 사이의 관계로 그려질 수 있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 노동 수요 곡선은 그야말로 VMPL 곡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MPL 곡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P 곱하기 MPL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노동 수요 곡선 이게 바로 이제 노동 수요 곡선이다. 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 수요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지는 거죠. 노동 수요 곡선은 이렇게 해서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라고 되어 있죠.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보면 산출물 가격이 상승했을 때 라고 보시면 되는데 산출물 가격이 이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 곡선 자체가 상방으로 이동하겠죠. 상방으로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측으로 이동하죠. 노동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산출물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또는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술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말 자체가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거고 그거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자체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올라가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상방으로 이동해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진보가 일어나게 되면 노동 수요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요소 공급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즉 예컨대 자본량이 노동시장이지만 만약에 자본량이 많아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본량이 많아졌다는 말 자체가 그야말로 MPL을 증가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증가시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다른 요소 공급의 변화 중에 자본량이 늘어나면 이것도 MPL을 증가시킨 거죠. 자본.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 사과 시장에서 사과를 따는데 옛날에는 사다리가 없다가 사다리가 생겼어요. 그 사다리가 자본이죠. 자본이죠. 사다리가 생기면서 사다리 양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자본이 공급이 되면서 다른 생산 요소가 공급이 되면서 MPL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노동자들도 사과 따기가 훨씬 쉬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MPL이 상승한 거죠.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상승한 거죠. 더 쉬워지니까 더 많이 따겠죠. MPL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곡선을 상방으로 이동시키는 효과. 즉 그러니까 이걸 올려가지고 VMPL 자체를 상방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이것도 우측으로 이동하게 만든다. 노동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을 낳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생산물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기술 진보가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본량이 많아졌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노동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상방 이동이나 오른쪽 이동이나 같은 거죠. 같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 수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노동 시장과 관련해서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하고 그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노동 공급 곡선은 또 어떻게 도출이 되느냐?
노동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도출이 되느냐 하면은 그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과 여가 간의 선택 문제로서 묘사가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소비자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게 저 20 몇 장에 나오는데 22장인가? 그때부터 이제 미시경제학의 다른 영역들이라고 해 영역들 소비자 선택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학기는 거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요. 네, 소비자 선택 이론에 가면은 소비자 선택 이론의 응용이라고 해가지고 이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모형이 나옵니다. 네, 모델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돼서야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잠시 해보면 노동과 여가 사이의 선택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노동자가 노동을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 중에서 노동을 할지 또는 여가를 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 문제에 봉착한 상태에서 노동을 공급할 거라는 겁니다. 즉 이런 거죠. 내가 가용할 시간이 있어요. 이게 가용 시간. 내가 지금 24시간 하루 24시간을 산다라고 했을 때 내가 뭐 잠자는 시간도 있고 먹을 시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시간을 다 빼고 정말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가용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가용 시간들 중에서 노동 시간으로 쓸지 또는 여가 시간으로 쓸지 그냥 놀지 그러니까 일할지 놀지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이 선택 과정에서 노동 시간이 결정된다. 이게 노동 공급량이죠. 노동 시간이 노동 공급량이죠. 네. 이 선택 과정에서 노동 공급량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동 공급량을 임금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과 재료 노동 공급량 사이의 관계거든요. 네, 노동 공급량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임금과 관련해서 노동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 공급 곡선을 그릴 때 이렇게 임금 변수가 생겼다. 임금이 예컨대 상승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의 기회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죠. 내가 여가를 선택하게 되면 여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노동할 시간을 포기한 거잖아요. 여가 시간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노동 시간을 포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포기된 것의 가치는 바로 노동을 했을 때의 임금이죠. 노동을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임금이죠. 그게 여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된 것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더 커진 거죠. 임금이 더 커지면은 여가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된 가치가 더 커진 거니까, 즉 임금이 더 커진 거니까 포기된 가치가 더 커진 거죠. 여가를 선택하면은 노동을 할 수가 없고 노동을 그만큼 포기해야 되고 그 포기되면은 포기된 임금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 포기된 가치가 더 커졌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가의 기회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늘어나니까 여가 시간을 줄이려고 하겠죠. 여가를 통해서 포기되는 것이 많아지면 여가를 잘 못할 수 있잖아요. 네, 여가를 피하게 되겠죠. 내가 놀지 않고 일하면은 충분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여가를 잘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가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노동 시간은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가 시간이 늘어날수록
노동 시간은 줄어들고 여가 시간이 줄어들수록 노동 시간은 늘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가용 시간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 한쪽이 많아지면 한쪽이 줄어들고 한쪽이 줄어들면 한쪽은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가 시간이 줄어들면 노동 시간은 늘어난다. 그래서 임금과 노동 시간 간의 관계 또는 이게 노동 시간이라고 하는 건 노동 공급량이거든요. 공급량이 많아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임금과 노동 공급량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정해관계죠. 임금이 높아지면 노동시간 또는 노동 공급량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노동 우상향의 노동 공급 곡선이 도출이 되죠. 우측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노동 공급 곡선이 도출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게 사실은 만약에 고소득자일 경우는 조금 달라집니다. 네, 고소득자일 경우에는 여가 시간을 좀 더 늘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고소득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소득자다. 그러면은 임금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여가 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것이 대체로 이게 작동을 합니다. 네, 근데 고소득자일 경우에는 오히려 여가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임금이 상승했을 때 고소득자일 경우에는 임금이 상승했을 때 여가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여가라고 하는 게 정상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상제. 그러니까 정상제라고 하는 것은 소득 수준이 오르면은 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재화를 정상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오르면, 그러니까 임금이 올랐다는 말은 실질적인 소득이 올라갔다는 말이잖아요. 소득이 올라갔다는 말이고 그 소득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요 뒤에라는 다른 논리죠. 이건 여가의 기회비용이 높아져서 여가 시간을 줄이려고 그러는데 임금이 높아지면 소득이 높아지면 정상적인 여가 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성향이 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 시간은 이 논리에 의하면 노동 시간은 줄어드는 걸로 나오죠. 근데 이 경우는 고소득자일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고소득자일 경우 이런 경향성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요 성향이 더 1번 성향이 있고 2번 성향이 있는데 저소득자들은 요 성향이 강해요. 요 위에 1번 성향이 강해요. 임금이 올라갔을 때는 노동 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소득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는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벌어야죠. 벌려고 하는 노는이 벌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겠죠. 저소득자들일 경우에 저임금, 저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임금이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려고 할 겁니다. 임금이 올라갈수록 논이 더 일해서 더 많이 벌자 이런 인식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소득자 또는 고임금 소득자일 경우에는 많이 벌었는데 충분히 벌고 있는데 더 벌어봐야 뭐 하겠느냐. 이왕 높아진 임금으로 더 놀자 라고 하는 겁니다. 더 놀자. 그래서 노동시간 줄인다. 그래서 고소득자는 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누구나 이 두 가지를 형량을 하는데 요 성향과 요 성향 두 가지에서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갈등을 하는데 소득 수준이 일정 이상 가지 않는 그냥 평균적이거나 아니면 저소득자일 경우에는 요 1번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즉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시간을 늘리려고 한다. 근데
아주 특별하게 고소득자일 경우는 요 성향, 2번 성향이 더 강해서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시간을 줄이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후방으로 굴절해요. 오히려 노동 공급량을 임금이 상승할수록 노동 공급량을 줄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방 굴절형, 그거는 이제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노동 공급 곡선의 전체적인 상이다. 후방 굴절형 우상향의 노동 공급 곡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을 했습니다. 도출을 했고, 그러면 노동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은 뭔가? 그러니까 요거는 예외, 너무 고소득일 경우는 좀 예외적인 거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의 노동 공급 곡선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노동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은 첫 번째 인식의 변화가 있죠. 인식의 변화. 인식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여성들이 노동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냥 전업주부 가사 일에 집중을 했는데 요즘에는 인식이 변화해서 여성들도 일을 하게 되죠. 일을 하니까 노동 공급 곡선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노동 공급량이 늘어났을 테니까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노동 공급량이 늘어난 케이스다. 인식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이 인식의 변화, 예컨대 이제 여성의 노동 참여, 노동시장에서의 참여 이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다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예컨대 뭐 내가 지금 사과 시장 또는 사과 회사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비슷한 일을 하는 배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 그런다면, 배 생산 기업에서의 노동 조건이나 임금 수준이 개선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더 높아지. 배 기업에서 훨씬 더 임금을 많이 준다. 그럼 나는 그 사과 시장에서 노동 공급을 하지 않고 배 시장에서 노동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기존의 사과 시장에서의 노동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이 시장 참여함으로 인해서는 오른쪽으로 노동 공급 곡선이 이동을 했지만 다른 노동 시장이 좋은 조건으로 노동자들한테 좋은 조건으로 변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민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예컨대 이민 정책이 자유로워졌다, 이민이 좀 자유로워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민 정책을 쓰기로 그 이전에 비해서 이민이 굉장히 자유로워졌다라고 한다면은 이민을 통해 가지고 노동 공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노동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제 이민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저기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히 아주 그 중동 사회가 붕괴되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 중동에 어떤 여러 가지 난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시리아 난민이든 뭐 이런 난민들이 발생을 해서 유럽에서 어마어마하게 그런 뭐 난민들을 받아줬었는데, 그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이민 정책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지금 조치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민을 늘린다 또는 이민을 제한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이러저러한 정책에 의해서, 이민 정책에 의해서 결국 노동 공급 곡선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들은 수십 년 그야말로 20세기 이후에 수십 년 동안 가장 자유로운 이민 정책을 취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민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체성을 유지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이민에 대한 놀라운 적응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민을 저렇게 활발하게 허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없이 그렇게 놀라운 적응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 나라가 이민 정책을 활발히 자유롭게 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아마도 우리 책에 박스에 나와 있지만 아마도 그 굉장히 그 노동시장이 미국이 가장 유연한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자를 해고하고 고용하는 게 굉장히 자유로운 국가인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민에 대해서 놀라운 적응을 가진 국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민에 대한 놀라운 적응 시스템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도 있죠. 어쨌든 이민이 노동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의 균형을 살펴봐야 되는데, 노동시장의 균형이라고 하는 건 뭐 딴 게 아니죠. 노동시장의 균형이라고 하는 건 뭐 딴 게 아닙니다. 균형, 노동시장의 균형이라고 하는 건 뭐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균형점이 되죠. 요 노동 이게 노동량이 되고, 노동량이라고 하는 건 노동 시간, 뭐 노동자 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임금 간의 관계인데, 이게 이제 노동 수요 곡선이고, 이게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이죠. 후방 굴절력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리지 않고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의 노동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리게 되면 만나는 지점, 이 지점에서 균형 임금이 결정됩니다. 임금이 결정이 되게 되고, 그리고 여기가 균형 노동량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결정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 시장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일단 이 노동 시장에서, 이게 노동 시장이죠. 이 노동 시장에서 균형 임금, 이걸 이제 W 바라고 하면 이 W 스타죠. W 스타라고 그러면 이 지금 그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요 W 스타 요거를 그대로 기업에서는 요걸 그대로 받아들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요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국 노동을 수요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 수요량인데, 기업 입장에서의 노동 수요량은 지금 기업 나름대로 VMPA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VMPA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물,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VMPA를 가지고 있을 거고, 예컨대 이렇게 W 스타로 균형 임금이 결정이 되게 되면 그게 만나는 지점, 여기에서 노동 수요량 L 스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L 스타에서의 VMPL, 그러니까 W 스타랑 VMPL이 같죠. 지금 요 WL의 노동 고용량에서 W의 수준이랑 W의 높이랑 그 다음에 VMPL의 높이가 같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이 W랑 VMPL이 같다는 말은, 여기 W랑, 그러니까 임금이랑 VMPL이 같다는 말은 임금의 한계 생산 가치,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랑 임금이 같다는 거고, 그 임금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한계 생산 가치랑 같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노동자가 거기에 생산 과정에 들어가서 자기가 창출한 새롭게 기여한 가치 또는 창출한 가치만큼 임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추가적으로 1시간 더 노동을 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창출한 가치, 그 생산 과정에서 만큼 임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금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임금. 임금은 딴 게 아니고 VMPL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 과정에 들어가서 기여한 만큼 받는다는 임금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노동시장이죠. 노동시장이고 지금 이제 토지시장, 나무의시장, 토지시장과 자본시장이 있잖아요. 자본시장과 토지시장이 있는데 자본시장과 토지시장에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에서는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 토지시장에서의 지대 그 다음에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본소득 또는 자본가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같은 논리입니다. 네, 임금이랑 같은 논리. 네, 같은 논리. 그래서 지대라고 하는 건 토지 임대 가격이거든요.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노동의 임대 가격입니다. 내가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려준 거의 대가입니다. 나의 노동을 함부로 쓰지 않고 생산 과정에서 그 목적에 맞도록 자기의 노동력을 빌려주는 겁니다. 임대 가격이. 빌려주고 8시간 동안 내가 일을 한다. 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8시간 동안 다른 짓 하지 않고 기업을 위해서 빌려준 겁니다. 내 노동을. 노동이랑 사람이랑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노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 근무를 하면서 내 자유로운 시간을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그 기업을 위해서 나의 노동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가격이 또는 사용 가격이 뭔가 기업이 그 기업의 목적에 맞게 나의 노동을 사용한 거예요. 사용한 것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노동의 임대 가격이고 지대라고 하는 것도 토지의 임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한 대가입니다. 네. 토지를 사용해서 나도 뭔가 얻을 거잖아요. 네, 그 토지가 뭔가 그 생산 과정에서 생산을 더하게 만들어준 어떤 것의 가치. 그러니까 토지를 임대해서 받은 가격이에요. 가치. 네. 토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자본소득도 마찬가지. 자본의 임대 가격이 네. 토지든 노동이든 자본이든 다 그 시간 동안에 임대해주고 받은 대가라는 것이죠. 대가라는 것. 그리고 그 지대든 자본소득이든 지대 같은 경우는 토지 한계 생산 가치고요. 자본소득도 자본의 한계 생산 가치입니다. 노동의 임대 가격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였잖아요. 즉 VMPL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토지의 한계가 생산 가치였고 자본의 한계 생산 가치였고. 근데 이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거는 한편으로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 구입을 할 수 있냐 그러면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그 사업에 필요한 돈을 얻을 수 있냐 그러면 그건 바로 그 자본제라고 하는 걸 살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와 동업을 해서 그 동업자로부터 돈을 받는다든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한테 자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 것의 대가인 빌려줬다면 이 기업들한테 자본을 사도록 빌려줬다면 그거는 하나의 이자의 형태로 그 다음에 뭔가 동업을 했다 또는 그게 그 회사가 주식회사라서 주식을 사줬을 경우 지금 주식을 사면서 뭔가 이 동업을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뭔가를 줬다 그러면 주식의 배당금 형태로 그리고 이렇게 이게 이제 이자 배당금 거기 더하기 사내 유보금까지 다 이걸 더한 게 다 사실 자본소득이거든요.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이 이윤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윤 중에서 일부는 이자로 지급이 되고 일부는 배당소득으로 줄 수 있는데 그 다음 기회에 뭔가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면은 그 이윤의 일부에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윤의 일부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돼.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업에 남겨둔 돈이 이제 사내 유보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쨌든 뭔가 자본을 빌려주고 얻게 되는 것도 결국 자본의 한계 생산 가치만큼 자본소득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논리라고 하는 거죠. 같은 논리.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소의 가격이라고 하는 또는 임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각 생산 요소가 기여한 몫이다. 어디에? 생산 과정에 기여한 몫이라는 거예요. 생산 과정에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들어가서 그 생산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여한 몫만큼을 받는 거예요. 그게 토지의 그 생산 요소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임대 가격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에 임대해서 얻게 된 임대해서 뭔가 창출한 가치만큼 얻게 되는 기여한 몫만큼 요소 가격이 책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요 임대 가격이기 때문에 요 구입 가격이랑 이게 다르거든요. 생산 요소의 그냥 지대나 임금이나 자본소득이나 달리 요 생산 요소의 구입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소유권이 있거든요. 임대가 아니라 소유권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구입 가격이라고 하는 건 노동에 대해서는 구입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구입한다는 거는 이건 소유권을 획득한다는 거거든요. 소유권을 획득한다는 거기 때문에 다른 노동을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노동을 일정 시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게 할 수는 있어도 노동자 그 자체를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노예죠. 그건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구입 가격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노예제 하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노동의 구입 가격이. 그러니까 요 구입 가격은 자본하고 토지만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본하고 토지만 그렇다. 그러니까 자본과 토지의 구입 가격은 그 자본과 토지가 현재 토지를 통해 현재 얻어낼 수 있는 한계 생산 가치. 그러니까 생산관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 토지와 자본이 기여한 현재 몫에다가 미래의 예상 VNP, 즉 한계 생산 가치를 다 더한 그만큼이 바로 자본과 토지의 구입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이 있다. 그 땅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한계 생산 가치를 전부 더한 거. 뭐 1년 후, 2년 후, 3년 후를 가지고 이 토지에서 뭔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수익을 다 더하면 뭐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다 더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익을 다 더하면 그게
그게 구입 가격이 된 거예요. 그 생산 요소의 구입 가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임대 가격과 구입 가격이 다른 것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게 미래 예상 가치도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입 가격이 비싼 이유. 임대 가격은 그렇지 않죠. 현재 생산 가치만큼, 현재 한계 생산 가치만큼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하나 안 적었는데 생산 요소 간 연관성, 여기 생산 요소 간 연관성이라고 해서 생산 요소 간에는 연관성이 있어요. 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 흑사병에 얘가 나와 있습니다. 네, 흑사병에 얘가 나와 있는데 흑사병 14세기에 유럽 전 세계를 강타한, 지금 우리도 지금 뭐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긴 하지만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창궐했을 때에는 지금만큼 우리만큼 뭐 엄청난 의학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라고 하지만 이 코로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 어떤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 당시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병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게 유럽 사회를 강타한 하나의 일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유럽 사회가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흑사병, 인구가 3분의 1을 죽여버렸으니까, 사람들을 죽여버렸으니까 인구의 급감이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뭔가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14세기에 있었던 그 흑사병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그 어떤 사상의 구조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유럽 사상의 구조가 인구가 귀해지니까, 사람이 귀해지니까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서 그야말로 르네상스를 가지고 온 하나의 초석이 되죠. 인본주의에 입각한 르네상스, 그 인간 중심의 그 휴머니즘,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이제 근대의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르네상스 또는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유럽의 어떤 특수성이었다라고. 이 유럽의 일단 근대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큰 분기점으로서 흑사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그 흑사병이 가져다 준 근대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인류 문명을 새롭게 전환시켰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구를 급감시킨 거 아닙니까? 네, 인구를 급감시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자, 그러니까 그 농민의 힘 또는 노동자의 힘을 증가시킵니다. 인구의 감소. 그러니까 인구가 희소해지니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인구가 많아가지고, 인구가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 인구가 많아가지고 개간농업이라고 하는 걸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19세기에 개간농업을 주로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산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산으로까지 토지를 확장하는 거예요. 농지를 확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토지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부족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간농업까지 했다고요. 그 산이 없는 그 나라에서. 그래서 뭐 저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인구가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감을 하면서 개간농업이 없어지고, 거기에도 뭐 그 나무가 자라고 하면서 이제 흑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명한 독일의 흑림이라고 하는 곳이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개간 농업을 할 정도로 토지가 부족해져 있고 노동자 농민들이 굉장히 인구가 많아서 그야말로 귀족 영주들의 힘이 굉장히 커져 있었던 그 중세 시대의 풍경이죠. 중세 시대의 풍경은 귀족 영주들의 힘이 크고 굉장히 노동자 농민들의 힘이 적었던, 왜냐하면 노동자 농민들이 개간 농업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이 약했던 시대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완전히 그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흑사병을 통해 가지고 인구가 하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인구 하락을 통해서 노동자의 힘이 커지게 되고 노동자의 힘이 커지게 되니까 임금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임금 수준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이 토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토지라고 하는 건 사람이 거기 토지에서 뭔가를 수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거는 그 노동이랑 보완제입니다. 사실 노동력이랑 토지는 보완제입니다. 서로가 보완하죠. 서로 보완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건데, 근데 보완제, 그러니까 보완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토지의 보완제라고 할 수 있는 인구 또는 노동이 급감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이 없고 그래서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지대를 낮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지대를 낮춰줘야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지대를 낮춰줘야, 그러니까 지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토지에다가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토지에서 일을 할 때 그야말로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그 토지를 빌려준 것에 대한 하나의 대가지 않습니까? 지대라고 하는 거. 대가로서 귀족 영주들한테 그 대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용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적어지니까 지대를 낮춰줘야 자기들이 고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대가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귀족 영주의 힘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야말로 귀족 영주라고 하는 것은 중세의 근간이었는데, 중세 시대의 어떤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어떤 그 귀족 영주들의 힘이 낮아지게 되고 오히려 노동자나 농민들의 힘이 커지게 되면서 이 사회가 변혁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치닫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러면서 근대의 근대의 어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흑사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뭐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뭐 이게 이제 노동이죠. 임금과 그 노동량이 있으면 노동 수요 공급 곡선, 노동 공급 곡선이고 노동 수요 곡선인데 지점에서 만나잖아. 근데 이제 노동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노동 공급이 이런 식으로 흑사병을 통해 가지고 노동 공급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네, 노동 공급. 네,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이게 잘못됐죠. 네, 노동 공급이랑 노동 수요죠. 네, 노동 수요인데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한 거죠. 흑사병을 통해서 노동 공급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은 원래 임금이 요 수준이었는데 이제 임금이 오르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지경으로 바뀌게 되고 임금이 올라가는
노동자의 힘이 강해졌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구의 급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토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토지량 이게 여기 지대다라고 보시면 네 토지 수요량 수요 곡선 토지 수요 그다음에 토지 공급으로 보면 원래는 여기서 균형이었죠. 균형이었는데 이제 보완제가 없어지니까 실질적으로 토지 수요량이 줄어든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수요량이 이렇게 줄어든 걸로 나타나죠. 그러면서 지대는 이렇게 낮아지는 것으로 지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주들 또는 중세적 어떤 추동 장치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그 세력이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노동 시장하고 토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연관돼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흑사병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흑사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노동 시장이 연관돼 있다는 점, 그리고 르네상스와 인본주의와 관련돼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균형 임금의 결정 변수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노동 시장에서의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노동 시장마다 다 임금이 다릅니다. 일종의 임금의 격차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죠. 네, 노동 시장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노동 임금, 노동 시장에서의 그 임금을 결정하는 결정 변수들이 과연 뭐길래 노동 시장마다 다 다른가? 예컨대 아주 인기 영화 배우들은 굉장히 임금이 높죠. 굉장히 많은 소득을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직종 같은 경우에는 그 직종에서도 프리미엄 같은 게 붙어가지고 상당히 임금 구조가 높죠. 이런 거 등등.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가 얼마나 임금에 영향을 주는가? 또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교육을 받아서 교육이 과연 임금에 영향을 교육 수준이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등등. 성격은 또는 체력, 지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임금에 영향을 주는가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